제게 손대지 마시오. 권희준의 날카로운 Here is my 외침이 resume. 화려한 Tell me about 샹들리에 yourself.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음 위로 얼음처럼 날아와 박혔다. 파티장의 모든 대화와 음악이 순간 멎었다. 그의 앞에 서 있던 프랑스 투자사의 여성 임원은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그저 사업상의 악수를 청했을 뿐이었다. 권희준은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혐오감과 통제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 재킷 아래로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대표님, 그의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준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그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는 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파티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소문대로군. 여자 손길은 절대 못 견딘다더니 권희준, 그는 한국 재계를 이끄는 가장 젊고 유능한 CEO였다. 그의 비즈니스 감각은 천재적이었고 그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이력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극심한 접촉 기피증, 특히 여성의 손길에 대한 병적인 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방금 전에 그 짧은 접촉 시도가 그의 피부에 불쾌 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을 남겼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저주받은 병은 그의 삶을 외부와 단절된 섬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교감조차 나눌 수 없었다. 그 시각 오하늘은 복도 끝에서 거대한 대리석 기둥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처음 이 최고급 호텔에 청소부로 출근한 갓 20살을 넘긴 시골 소녀였다. 서울의 화려함은 그녀에게 아직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번쩍이는 세상에 주눅이 들어 오직 자신의 걸레와 바닥만 보려 애썼다. 동료 미화원 아주머니가 신신당부했던 말을 떠올렸다. 특히 저쪽 VVIP 파티장 근처는 조심해야 해. 오늘 아주 무서운 분이 오셨거든. 절대 눈에 띄지 마. 하늘은 그 무서운 분이 방금 소란을 일으킨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막 왁스칠을 끝낸 바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의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 중심에는 방금 전에 권희준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굳어 있었다. 하늘은 겁을 먹고 서둘러 길을 비켜주려 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덜 마른 왁스 위에서 프레다텔스키 미끄러졌다. 어머,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앞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권희준의 품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비서와 경호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곧이어 터져나올 대표의 끔찍한 분노와 경멸에 대비했다. 그들은 그가 여자를 밀쳐내고 경멸의 말을 퍼부으며 이 불쌍한 시골 소녀를 당장 해고하라고 소리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권희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작은 몸의 온기와 그의 가슴에 닿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 예상했던 역겨움이나 경련 혹은 피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이상하고 낯선 감각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몸이 그녀를 거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뇌에는 비상경보를 울렸지만 그의 몸은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접촉 앞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채 자신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는 이 작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샴푸에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다. 하늘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급히 몸을 떼어냈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되어 허리를 굽히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주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던 그 손에는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촌스러운 청소복을 입은 시골 소녀.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그의 저주가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일까? 수십 년간 그를 가두었던 철옹성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 한 번에 작은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권희주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그 기묘한 충돌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몸이 그의 의지를 배신하고 낯선 여자의 접촉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온 철칙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어젯밤 그 청소 직원의 인사 기록 가져와요. 비서가 가져온 서류는 지극히 평범했다. 오한을 20살,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 특이사항 없음, 이력서에 붙은 낡은 증명사진 속에서 그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평범함, 그것이 그녀에 대한 유일한 정보였다. 그의 삶은 통제된 감옥이었다. 최고의 의사들도 저명한 심리치료사들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시골 소녀가 우연한 단 한 번의 접촉으로 그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절박하고 비논리적인 희망의 싹이 텄다. 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오늘부로 오한을 씨를 내 개인 비서로 발령내시오. 이준의 명령에 노련한 최 비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 대표님, 혹시 어제 그 청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자신의 대표가 마침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준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한편 하늘은 인사팀의 호출을 받고 해고를 각오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말은 해고 통보가 아닌 대표 개인 비서로의 승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그녀는 이것이 어떤 끔찍한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대표의 직접 명령이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사자의 소굴과도 같은 최상층의 대표 사무실로 끌려가다시피 했다. 그녀의 새로운 비서 생활은 재앙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임무였던 커피 나오기. 그녀는 손을 너무 심하게 떤 나머지 커피를 그의 책상 위로 쏟아버렸다. 중요한 서류를 간신히 피했지만 이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 2개를 같은 시간으로 잡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준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으로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질책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곁에 두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그녀가 서류 더미를 들고 가다 발이 꼬여 넘어졌을 때였다. 공중으로 흩어지는 서류들. 그녀가 허둥지둥 서류를 줍는 동안 그녀의 손등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녀는 불에 댄 듯 손을 거두었다. 온 회사는 이 기묘한 관계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다.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대표가 왜 저렇게 무능하고 촌스러운 시골뜨기를 곁에 두는가? 혹시 숨겨진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준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스럽지만 흥미로운 실험의 연속이었다. 그는 분노했고 실망했지만 그녀와의 우연한 접촉이 아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때마다 그의 희망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그녀를 인간 과학 프로젝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날 밤 하늘은 텅 빈 비서실에 홀로 남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이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실험이 이 순진한 소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오하늘의 비서 생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다. 그녀는 실수를 연발했고 권이주는 그런 그녀를 질책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기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주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저주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며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늘 역시 그의 차가운 태도 너머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강철 갑옷으로 둘러싸인 길 잃은 소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사무실 창밖의 공사장에서 육중한 철근 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쿵 하는 굉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건물 전체를 희미하게 흔들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잠시 놀랐을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권희준의 잊고 있던 지옥의 문을 여는 방아쇠가 되었다. 순식간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세련된 사무실의 풍경은 사라지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의 감각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곰팡이 냄새,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그리고 한 여자의 잔인한 목소리. 어린 시절 그를 덮쳤던 끔찍한 납치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통제불능의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CEO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혀 공포에 떠는 무력한 어린 소년일 뿐이었다. 그때 하늘이 서류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대표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규칙과 두려움을 잊고 그에게 달려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마치 겁에 질린 동물을 다독이듯 그녀는 떨리는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이준의 끔찍한 환상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의 온기는 그의 기억을 지배하던 지하실의 냉기를 몰아냈다. 그는 익사 직전의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그녀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공포로 가득 찼던 눈동자가 희미하게 초점을 찾기 시작했다. 의식이 돌아오는 그 희미한 경계에서 그의 뇌리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다. 똑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 문틈으로 작은 빵 조각을 건네주던 작고 따뜻했던 소녀의 손길. 그의 입술에서 그 한 조각의 친절과 함께 영원히 묻어두었던 이름이 새어나왔다. 할이나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이름은 하늘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하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할인. 오할인. 몇 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의 언니. 그녀가 서울에 올라온 단 하나의 이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차갑고 상처 입은 남자가 그녀의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언니를 위한 복수를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언니의 이름을 들은 그날 이후 오하늘은 더 이상 예전에 겁먹은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설픈 영이 뒤에는 이제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관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한 단서를 필사적으로 수집했다. 그녀의 생존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던 사무실에 새로운 폭풍이 몰아쳤다. LK그룹과 합병을 논의 중인 태림그룹의 상속녀 윤세라가 방문한 것이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태도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윤세라의 방문 목적은 사업 파트너십 논의였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권희준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준의 집무실로 들어가다 그의 곁에 서 있는 하늘을 발견했다. 온 회사에 파다한 소문의 주인공. 그녀는 하늘의 촌스러운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저기 시골뜨기 아가씨 커피 좀 가져와봐. 제대로 할 줄은 아는 거니. 윤세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순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윤세라의 오만함을 꿰뚫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윤세라는 하늘의 그 미세한 반항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하찮은 벌레를 모두의 앞에서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서 전체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회의실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기밀 문서가 담긴 자신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잠시 후 태블릿이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한 직원과 함께 하늘이 그것을 훔치려 했다고 몰아세웠다. 순식간에 하늘은 산업 스파이로 지목되었다. 전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하늘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힘없는 청소부 출신 비서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세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준을 향해 말했다. 대표님, 이런 범죄자는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준에게 쏠렸다.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세라는 그가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윤세라 씨,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 태블릿은 당신의 지문과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열 수 있지?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리고 당신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서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10명에게 배포된 초안이요.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이오? 그는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 구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해. 5분 주지. 곧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윤세라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하늘의 자리 근처에 태블릿을 몰래 놓아두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세라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이준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그의 내 사람이라는 말은 강력한 소유욕과 보호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다.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지. 다시는 내 회사에 발들일 생각 마시오. 그는 모두의 앞에서 그녀와의 파트너십을 파기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하늘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내 사무실로 따라오시오. 하늘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그녀를 구한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사람임을 선포했다. 윤세라가 쫓겨난 후 권희준과 오하늘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는 그녀를 지켰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늘 또한 그에게 감사했지만 언니의 이름을 부르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다. 그 위태로운 평온은 한 통의 전화로 깨졌다. 하늘의 고향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비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이준에게 며칠간의 휴가를 부탁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준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를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근원을, 그녀가 가진 비밀의 실마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충동적이지만 지극히 계산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비서에게 자신의 이틀간의 모든 스케줄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지역 사회 공원 사업 부지 답사를 가야겠소. 그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하늘을 돌아보았다. 오하늘 비서도 동행하시오. 그것 또한 비서의 업무니까. 할머니 걱정에 정신이 없던 하늘은 그의 상식 밖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번쩍이는 검은 세단은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과 어울리지 않았다. 잿빛의 마천눈은 어느새 푸른 산과 들판으로 변해 있었다. 이준은 창밖으로 스치는 낯선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하늘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가족들은 눈물로 하늘을 맞이했고 갑자기 나타난 도시의 부유한 남자에게는 어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이준에게 삶은 감자와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았다. 이준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세계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맛본 시골 음식이 놀랍도록 맛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웃들은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끈끈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는 하늘을 관찰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할머니를 돌보고 가족들을 챙기는 든든한 존재였다. 꾸밈없고 강인한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빠져들었다. 하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거실의 낡은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손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어린 하늘이 그녀와 꼭 닮은 한 소녀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언니로 보이는 소녀의 미소는 유난히 따뜻하고 선했다. 이준은 그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 깊은 곳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전해주었던 흐릿한 잔상.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하늘이 방으로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았다. 그 사진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제 언니예요. 하린 언니. 하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가 무의식 중에 내뱉었던 속삭임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린. 그 이름이 불린 후 시골집의 따뜻했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권희준은 오하늘을, 하늘은 이준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예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이후 권희준은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갇힌 어린 소년이 되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꿈에는 새로운 장면이 추가되었다. 굳게 닫힌 낡은 문틈으로 작은 손 하나가 불쑥 들어왔다. 그 손에는 딱딱한 빵 한 조각과 사탕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 틈새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의 한 소녀가 보였다. 하리나, 그의 뇌리에 그 이름이 메아리 쳤다. 이주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과거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제 그 과거에는 오하늘과 그녀의 사라진 언니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10수년 전 나의 납치 사건을 재조사해줘.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거부해왔던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긴급 상담을 예약했다. 그의 삶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탐정의 보고였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파헤치는 심리 치료였다. 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보고해왔다. 당시 경찰 수사는 이상할 정도로 허술했고 너무 성급하게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그가 구출된 장소와는 별개로 범인들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강원도의 깊은 산골 하늘의 고향 마을 근처였다는 점이었다. 사건 관련 기록의 상당수는 의문스럽게 분실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 했다. 동시에 최면 치료를 통해 이준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하린이라는 소녀가 자신에게 속삭였던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그가 구출되기 직전 범인이었던 여자가 오하린 하고 분노에 차 소리치던 것까지도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탐정의 보고와 그의 기억이 가리키는 장소는 일치했다. 하린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도왔다. 그녀가 실종된 시기는 그의 납치 사건이 끝난 직후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하린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고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저주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그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유일한 온기를 나눠준 소녀의 동생이었다. 이주는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탐정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출이 어쩌면 그녀의 목숨을 대가로 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싸움은 하린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만 했다. 권희준의 세계는 이제 오하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언니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차가운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하늘 모르게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여 24시간 감시하고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그의 과거를 묻어버린 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준의 아버지와 적대 관계에 있던 한 원로그룹 회장은 LK그룹 내부의 첩자를 통해 이준이 강원도 출신의 오하늘이라는 비서를 이례적으로 총애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이름과 출신지는 그들에게 거대한 위험 신호였다. 그들은 오하린의 동생이 복수를 위해 접근했음을 직감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하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회사 내부의 첩자를 이용해 하늘을 밖으로 유인할 덫을 놓았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비서실을 통해 자회사에서 긴급 서류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라 그녀가 가야 할 곳은 평소보다 한적하고 외진 곳에 있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하늘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불길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갑자기 검은색 벤 차량이 그녀의 옆에 멈춰 섰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려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들은 순진한 시골 소녀의 비명을 예상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늘의 겁에 질린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련된 전사의 눈빛이 나타났다. 그녀는 첫 번째 남자의 손을 놀라운 민첩성으로 피했다. 두 번째 남자가 덤벼들자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완벽한 유도 기술로 그를 아스팔트 바닥에 매다 꽂았다.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그녀는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명백했다. 한 남자가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또 다른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이준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곧이어 도착한 두 번째 차에서 이준이 직접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창백했다. 그는 내내 근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늘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소, 오하늘 씨. 안전한 그의 차 안으로 돌아온 후 이준은 더 이상 질문을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것은 의문이 아닌 확신에 찬 최후 통첩이었다. 하늘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제 이름은 오하늘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하린의 동생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언니의 실종 진실을 외면하는 경찰, 그리고 복수를 위해 수년간 무수를 연마하며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그래서 전 당신에게 접근했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당신이 그 열쇠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녀의 고백은 이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어수룩한 시골 소녀는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자신의 곁에 잠입한 훈련된 복수자였다.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다. 오하늘의 고백이 끝난 후 차 안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권희주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차갑고 잔인하게 하늘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소리치며 자신을 비난하기를 바랐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혼란스러움이나 호기심 대신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내게 접근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발전한 진심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듯 메말라 있었다. 당신은 내게 유일한 예외인 줄 알았지. 하지만 당신 역시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 그의 고통의 핵심은 그것이었다. 그는 그녀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조건 없이 대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다시 벽을 쌓아 올렸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나가시오. 최 비서편에 두둑한 퇴직금을 보낼 테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하늘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완전한 거부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회사가 마련해준 호텔방에 홀로 남은 하늘은 한참을 울었다. 언니에 대한 슬픔과 그와의 어긋나버린 인연에 대한 아픔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준의 도움이 없더라도 그녀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고향 마을 근처 범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그 산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한편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이주는 지독한 고독에 시달렸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정적이 이제는 그녀의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끔찍한 형벌이 되었다. 집 안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서툰 몸짓, 은은한 샴푸 향기, 그의 손을 스쳤던 온기,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상실감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탐정에게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괴한들에게 습격당하던 모습이, 그녀의 단호했던 고백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그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직감했다. 언니를 죽인 자들이 그녀를 가만둘 리 없었다.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만은 언니를 향한 절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하늘 씨 지금 어디 있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그는 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조사 계속해.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권희주는 헬리콥터 안에서 아래로 펼쳐진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사냥꾼이었다. 경호팀은 이미 오하늘이 고향 마을에 도착해 문제의 그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한편 하늘은 등산복 차림으로 홀로 숲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마을 어른들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며 접근을 금지했던 어둡고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숲이었다. 이주는 산의 입구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헬리콥터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과 함께 그가 내리자 하늘은 유령이라도 본 듯 놀라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서렸다. 왜 오셨어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막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혼자 보내지 않겠소. 그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당신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오. 나의 과거이기도 하니까.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동맹을 제안했다. 당신의 복수심과 나의 자원을 합칩시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하늘은 망설였다. 자존심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성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은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다. 그들의 수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늘이 기억하는 언니와의 추억 낡은 지도에 그려진 비밀 장소의 표시가 이준이 가진 위성사진 및 탐정의 보고서와 결합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폐, 오두막의 위치를 특정했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이주는 험한 지형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하늘은 익숙한 지식으로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필요에 의한 그들의 접촉은 이제 더 이상 실험이나 예외가 아닌 동료로서의 당연한 신뢰의 표현이 되었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낡고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준의 호흡이 가빠졌다.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정신을 잠식하려 했다. 그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 하늘이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굳은 의지가 그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한 오두막 안에서 하늘은 언니와 어릴 적 만들었던 비밀 공간을 기억해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일부를 들어 올리자 그곳에 작은 양철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할인이 우연히 납치범들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공포와 어린 이준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최 부장님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범인들을...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 부장이 이준의 기억 속 납치범 중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최 부장,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이준이 평생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다. 배신감에 이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진실의 윤곽이 마침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두막에서 내려온 후 권희준은 무섭도록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최 부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가 남긴 증거들을 이용해 물밑에서 조용히 그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전략이 되어 배신자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 부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충직한 신하의 얼굴을 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준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할인의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그의 팀이 찾아낸 최 부장의 횡령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 부장의 충성스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비열하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이준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 할인이 자신의 계획을 엿들었기 때문에 납치 사건 직후 그녀를 처리했다고 실토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십 년간 지속된 악연과 거짓이 마침내 그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진실은 세상에 밝혀졌고 정의는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았다. 사건이 종결된 후 이준과 하늘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모든 루머를 종식시켰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오하린이라는 용감한 소녀가 있었음을, 그녀의 희생이 자신을 구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딴 아동보호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하늘은 마침내 명예를 되찾은 언니의 이름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복수는 이제 명예로운 추모로 끝을 맺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자 이준을 올가매던 트라우마의 사슬도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던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접촉이 그에게는 위협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늘의 손을 잡고 그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이준과 하늘은 더 이상 대표와 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이 되어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전에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이 그를 바라보자 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얽혀 들어왔다. 그의 온몸으로 혐오감이나 공포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나 예외가 아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